네, 그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단 간 차이 검증에 대해서 실습을 했고요. 자, 아까는 인지행동 치료가 사전, 사후, 그러니까 동일한 집단 내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없는가를 확인했고요. 동일한 표본 내에서 했기 때문에 집단 내 차이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두 가지의 그런 집단을 두고 한다고 할 때 CBT,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을 감소시키는지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를 한 집단과 그것을 하지 않은 집단을 동시에 비교를 한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사전 사후를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뭐 사전 사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동시에 두 가지 집단을 가지고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용이성의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처럼 사전 사후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장점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기억해 보시면은 뭐 스트레스 탄력성이나 뭐 우울 탄력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별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그런 물질이라면 이렇게 때리더라도 이렇게 탁 강하게 튕겨 나오잖아요. 근데 탄력성이 없고 되게 물렁물렁한 그런 물건들이나 그런 물체들은 이렇게 푹 치거나 그러면 그 자국이 오래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이 높다는 거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받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얼마나 그 사람이 반응하는지는 그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개개인별로 그 스트레스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기처럼 집단 가로 차이 검증을 한다면은 여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별로 어쩌라고 넘어가는데 여기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섬세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들은 모여있어요. 만약에 이 쿨한 사람들한테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치료의 효과보다 더욱더 이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반대로 좀 극단적인 예로서 아주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은 모여놓고 있는 집단에 그런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별로 작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집단 간의 비교를 한다면은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더 용이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을 감소시키는가? 라고 해서 두 가지 집단을 보고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집단은 CBT, 인지행동 치료를 실행을 한 집단입니다. 다음 집단은 CBT나 이런 행동을 치료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인지행동 치료를 해서 그 우울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가만히 내둬도 그냥 본인이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자연 감소분으로 해서 우울증이 감소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대기하는 집단과 비교를 함으로써 가만히 있는 집단과 인지행동 치료를 한 집단을 비교를 함으로써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우울을 감소시킨다, 아니면 감소시키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단계는 여전히 가설 설정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가설 설정이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기존 연구들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배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가설입니다. 치료 유형에 따른 우울 점수, 사후 점수죠. 우울 점수는 이제 나중에 점수니까요. 사후 점수의 차이는 없다. 연가설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효, 없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걸 풀어 설명하면은 8주간 가만히 대기하는 것과 CBT를 실행하는 것, 인지행동 치료를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대립가설,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싶은 연구가설을 보도록 합시다. 치료 유형에 따른 우울 점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8주간을 가만히 대기하는 거랑 CBT를 실행하는 것과는 유의미한 그런 통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이 우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의소정, 이건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세 번째, 이제 아까처럼 표를 내서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결과를 통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 부분들을 기술을 합니다. 그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여전히죠. 유의도가 만약에 0.05보다 크다면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설을 울며 겨자 먹기로든 어쨌거나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따라서 8주간 대기하는, 정말 가만히 놔두는 거랑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 간에는 사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이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사실
뭐 우울한 것도 좀 가만히 잠자고 나면 괜찮지 않느냐, 그것처럼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의도가 0.05보다 작다면 연가설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요. 뭐 8주간 대기하는 것보다 CBT,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분석, 통계특강 사례 4입니다. 분석, 평균 비교 가시고요. 독립표본 T 검정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아무 치료를 하지 않은 집단과 치료를 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딱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중간에 섞이면은 그거는 코딩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사, 우울, 여기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 예시사에는 아마 우울 변형이 없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일부러 제가 뺐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사전 사후를 비교를 하는 거는 아까 그 대응 T 표본이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 그 두 가지의 독립된 집단 사이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찍으셔야 될 거는 사후 종속 변수를 먼저 정하셔서 사후 우울을 먼저 클릭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시고 는 검정 변수에 옮겨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집단 변수, 이제 명목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종류를 나누는 집단 변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 유형이 여기서는 그 집단 변수죠. 치료 유형을 클릭하시고 화살표를 누르시고 보시면은 아까처럼 집단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누르셔서요. 똑같이 계속 클릭하시고요. 자, 치료 유형 집단 정의를 하셔야겠죠. 1번이 아까 CBT 인지행동 치료를 한 집단이었고요. 그 2가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 아무것도 하지는 않은 집단, 8주간 그냥 대기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계속을 누르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드린 예시에서는 그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뭐 CBT 치료, 인지행동 치료 나와 있고요. 그냥 대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한 사람들의 사후 그 우울증 점수는 20.9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냥 8주 지난 사람들은 26.7입니다. 그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8주 동안 이 한쪽 집단은 인지행동 치료를 한 것이고요. 8주 동안 나머지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한 집단입니다. 근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CBT, 인지행동 치료를 한 집단이 훨씬 더 그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10명의 샘플 가지고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비교를 합시다. 자, 아까 이제 이것은 좋은 얘기다라고 이제 세뇌를 한 부분인데요. 자,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큽니다. 만약에 0.05보다 작다면은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0.05보다 크면은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의 레벤의 등분산 검증에서의 연가설은 동분산을 가정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위에 줄에 있는 것들 동분상이 가정됨이라는 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판별을 하셔야 될 거는요. 위에 줄을 해석할 것인가 밑에 줄을 해석할 것인가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줄을 해석하셔야겠죠. 유의 확률이 0.083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그런 얘가 지금까지는 항상 0.05보다 작았잖아요. 0.05보다 클 경우에는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고 했나요? 못한다고 했나요?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는 어쨌든 연가설을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가설은 뭐였죠? 이 레벨에 말고 이 뒤에 거. 네. 전체. 차이가 없는 게 연가설인가요? 차이가 있는 게 연가설인가요? 차이가 없는 게 연가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가설을 어쨌거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에 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만 보시면은 이게 인지행동 치료를 한 집단이 훨씬 더 낮은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소규모의 집단들을 정말 몇백 번, 정말 몇만 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국에는 표본을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제가 깨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주장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획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83이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 CBT와 그냥 대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그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요. 치료 유형에 따른 우울 점수, 사후 점수의 차이는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평균 점수만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면은 그 단순한 그 10명, 10명에 비교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5번인데요. 이거는 그 첫 번째 주랑 그 이번 주에 한 그런 내용을 합쳐서 한 겁니다. 치료 유형, 인지행동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하는 것과 인지행동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그런 집단 간 차이를 나누는데요. 근데 사전, 사후 우울 점수의 변화량,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사전과 사후 우울 점수의 변화량에는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달라진 거는 아까는 단순하게 한 시점만을 비교를 했잖아요. 뭐 사후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 변화량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은 그 사전과 사후, 그러니까 이전의 시점이랑 현재의 시점과의 그 차이, 그 양에는 정말로 진짜 차이가 있는 거냐. 만약에 그 변화량이 사전 점수보다 사전 후 점수가 굉장히 변하는 게 유의미하게 변한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치료 유형에 따라서 우울증의 변화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도록 할게요. 환자 집단이 1과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 집단 1은 인지행동 치료를 한 집단이고요. 환자 집단 2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대기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시간, 아까 그 페어리티 테스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간적인 그런 부분을 넣는 겁니다. 타임 1, 타임 2에서 8주간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 가설 설정은 똑같습니다. 치료 유형에 따른 우울 점수의 변화량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8주간 가만히 놔두는 거랑 CBT를 실행하는 것 사이의 변화량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립가설 연구가설은 치료 유형에 따른 우울 점수의 변화량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는 동일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다시 확인하자면 0.05보다 크다면,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면은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치료 유형에 따라서 우울증의 변화량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0.05보다 작다면, 어쨌거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0.05보다 작다면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8주간 대기하는 것과 CBT 사이에는 우울 점수의 변화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분석에서 평균 비교 들어가시고요. 독립표본. 왜냐면은 그 두 가지 집단, 그러니까 집단 유형에 따라서 비교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두 가지의 집단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표본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울 변화량이라는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샘플 5번에 있을 겁니다. 샘플 5번을 열어보시면은 그 사전 우울, 사후 우울이 있을 거고요. 우울 변화량이라는 그런 부분이 원래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계산이 되어 있고, 치료 유형이 있을 겁니다. 치료 유형이 어쨌거나 이 치료를 CBT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집단 변수에 들어가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종속 변수, 우울 변화량이 검정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 옵션, 신뢰 구간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집단 정리에서도 1, 2 넣어주시고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은, 자,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량. 첫 번째, CBT 인지행동 치료를 한 사람들은 사전 사후의 평균적인 점수가 6.1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전 사후 검사를 했을 때 0.8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변화량에서는 확실히 CBT를 한 사람들이, 인지행동 치료를 한 사람들이 우울증 변화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 등분원이 가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원리는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0.05보다 클 경우에는
위쪽을 해석하시고요. 0.05보다 작을 때는 아래 거를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네요. 0.05보다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벤의 동분산 검증에서 연가설은 동분산이 가정된다. 그러니까 분산들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것처럼 그것이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분상이 가정되지 않음, 아랫줄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05보다 클 때, 크니까 위쪽 해석하시고요. 0.5보다 0일 때 아래 해석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0.03이니까 0.05보다는 어쨌거나 작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차이가 나잖아요. 동분산이 가정될 때랑 가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위아래 그 수치들을 보시면은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유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납니다. 그것처럼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뭐 다 나을지는 더 모르겠지만요. 자유도라는 게 결국에는 그 전체 케이스 수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20개의 샘플에서 두 가지 집단이니까 뭐 빼고 해가지고 자유도가 뭐 18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정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표본의 독립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대표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을 때에는 t-테스트를 할 때 계산하는 데 필요한 많은 조건들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역시 것처럼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역시 들어봤자 별로 영향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하시면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0.05보다 클 때는 위, 작을 때는 아래니까 여기서는 아래를 해석하시고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니까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죠. 치료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변화량을 한번 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시고 통계를 하실 때 너무나 단순하게 했을 때에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좀 더 이거를 디자인을 바꿔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바꾸고 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좀 변수를 이런 거를 데이터를 두들겨 팬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선행 이론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을 뭐 대표값이나 뭐 중앙값이나 이런 것 외에 뭐 100을 곱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수를 씌운다거나 로그를 씌운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변인들을 바꾸는 방식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또는 나중에 이야기지만은 이제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단순하게 이 수치들만으로도 결과가 안 나올 때에는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요. 선행 연구를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선행 연구를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네. 연가설, 치료 유형에 따른 우울 점수의 변화량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연가설을 여러분들이 기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주간 가만히 대기하는 거랑 CBT를 시행하는 것 사이에 우울증 변화량의 차이는 없다는 그런 연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술할 때 사전 4호 우울점수의 변화량에는 차이가 뭐 치료 유형별로 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검증에서는 원래는 차이만 볼 수 있지만은 아까 평균 점수의 차이를 통해서 CBT 치료 집단은 6.1이 변했고요. 대기 집단은 가만히 대기하는 집단은 0.8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T 그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집단이 그 우울증의 변화량이 더욱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제들을 이제 지금까지 배웠으니까요. 이제 예제 실습, 황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거랑 실제로 해보시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예제 실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거기서 파일들을 보시면은 예제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제 1 파일을 보시면은 영화 관람 전, 영화 관람 후 폭력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관람 전후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어떤 방식의 그 테스트를 하면 될까요? T-테스트 중에서요?
사전 사후에는 뭘 한다고 그랬죠? 대응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대응 테스트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화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분석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평균 비교 들어가십니다. 지금은 이제 따라오시지 못하는 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독립표본인가요? 아니면 대응표본인가요? 대응표본 맞습니다. 대응이라는 거는 pair,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pair test, paired t-test입니다. pair라는 거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 시점만 차이를 두고 동일하게 대응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라는 거는 어쨌거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전이랑 후를 비교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pair입니다. pair. 어쨌거나 대응표본 T검정을 누릅니다. 자, 두 가지의 이런 변수가 나옵니다. 사전, 사후라고 했으니까요. 사전 변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바로 연락이 됩니다. 옮겨졌죠? 그리고 영어나 폭력해서 후 했죠. 그래서 옵션 바로 볼 필요 없이 그냥 95%지만은 똑같이 하고요. 여기서 부스트랩 아까 뭐냐고 보셨는데요. 부스트랩 수행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네. 표본을 이제 크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딱히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갔어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붙여넣기나 여기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버튼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제 하고 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영화 관람 전에는 폭력에 대해서 폭력에 대한 반감입니다. 폭력에 대한 반감인데 전에는 2.7이었어요. 영화 보기 전에는 2.7이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3.6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처럼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폭력에 대해서 폭력적인 형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게 좀 더 올라가는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확실하게 변화가 있느냐 안 있느냐 그런 거는 이 유의 확률을 보고 하는 거죠. 유의 확률이 0.00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0.003이라는 건 그 유의도 99. 그러니까 1% 수준에서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숫자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에서는 뭘 이야기했을까요? 자, 투약 전, 투약 후 스트레스 점수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제 paired t-테스트가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통계 특강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전, 투약 후에, 그러니까 투약 전이랑 후에 얼마나 그 약의 효과에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거죠. 똑같이 평균 비교 대응 표본 들어가셔서요. 투약 전 하시고 투약 후 누르시고 옵션 누르시면은 똑같이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을 누르시고요. 다 됐으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결과는 이제 밑에 붙여서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투약 전, 투약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약 전에는 23점, 어쨌거나 23점인데 투약 후에는 25.5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어쨌거나 투약 후가 좀 더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면역이든 뭐든 그 수치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유의 확률이 0.35입니다. 이것은 0.05보다 크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 이거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게 연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 전이랑 투약 후가 차이가 없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SPSS 그 19 버전을 쓰시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명령어들이 막 나옵니다. 명령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혹시 사용해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냐면요. 맨 처음에 이제 강의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통계에 3가지 얼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명령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시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이제 누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됐다가 까만색으로 됐다가 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커서가 나와요. 커서가 나오는데 여기 t-테스트,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복사를 누르세요.
복사를 누르시고 아까 그 통계 특강 예제 2번에 가십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에 열기로 가보세요. 열기로 가보시면은 데이터가 있고 명령문이 있고 출력 결과가 있고 스트리트가 있어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셔서 만들게 된 그런 통계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로 되어 있는 파일이나 그런 걸 열 때 쓰는 거고요. 명령문이라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열기라는 건 이미 저장을 되어 있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 파일로 가서 명령문을 치도록 할게요. 자, 명령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굉장히 큰 새로운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오셨나요? 네, 명령문까지 오셨죠? 자, 아까 복사한 거를 네,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제 붙여집니다. 네, 됐나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붙이시면은 자, 긁으시고 이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 명령문으로 치는 거로서 여러분들이 아까는 제가 클릭 가지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에 클릭하는 이 명령문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 변수만 넣게 되면 그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클릭해서 하지 왜 그러나 그러는데 만약에 변수가 몇백 개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게 됩니다. 특히 변수를 몇십 개씩 동시에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 내야 된다거나 그럴 때에는 이런 형식의 명령문이 주가 되게 되고요. 지금 SPSS는 그 클릭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상위 수준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SAS나 스테이타나 아니면 R, G, 그런 가우스나 그런 여러 가지 상위 프로그램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명령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현재 할 거는 그게 아니니까요.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파워포인트에 보시면은 자, 예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성별에 따라서 신문을 선호하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합니다. 남자 여자에 따라서 그 성별에 따라서 신문을 선호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분석에서 평균 비교로 가시고요. 아까는 대응 표본이었지만 이건 사전 화우가 아니니까 독립 표본으로 가야겠죠. 독립 표본으로 가셔서 성별은 명목 변수, 종류를 나누는 거니까요. 집단 변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신문 선호도는 종속 변수. 그래서 들어가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집단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1, 남자 1 하고 여기서는 2 하고요. 그래서 계속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혹시 지금까지는 이제 혹시 큰일 날까봐 이거는 2, 이거는 1 이렇게 반대로 넣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옵션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하시고요. 확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거랑 이 남자 여자가 위아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보면은 남성이 신문을 3.1 정도로 그리고 여성이 평균 1.9 정도로 선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동문상 규정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고요. 유행 확률이 0.05보다 큽니다. 크면은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죠? 위에 거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의 확률이 0.0112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로 그 신문을 선호하는 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HYU, 이건 한양사이버대 HYC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건 다른 학교예요. 여기 아니에요. 한양대인가 봐요. 삶의 만족도 변화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거를 계측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제인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뭘까요? 입학 전이랑 입학 후의 그 차이를 보라고 했는데요. 페어리티 테스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페어리티 테스트,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대응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동일한 집단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성별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입학 전이랑 입학 후를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 입학 전이랑 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학 전이랑 후랑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컴퓨트라는 그런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변수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해서 더하든 빼든 곱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빼면 됩니다. 혹시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곱할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방법이나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변인의 종류에 따라서 마음대로 기존의 이론을 통해서 정하시면 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변화는 됩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변환입니다. 여기서 변환 누르시죠. 자, C, 컴퓨트, 변수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변수 계산이라고 할게요. 대상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고 싶은 변수의 이름이에요. 변수의 이름인데, 일단은, 마음대로 쓰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중에 봤을 때에도 확인하기 쉽게 쓰시려면은, 이름에 많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 전, 입학 후, 입학 전후 변화량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유형 및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 및 설명에 누르시면은, 여기 설명에 해당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출력하고 통계적인 그런 내용을 출력을 하실 때 이 변수가 무엇이다, 뭐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이 변수의 설명을 넣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마무리했을 때지만 입학 전후의 만족도 변화 차이라고 쓰시면은 이걸 나중에 보실 때 이게 뭐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숫자인가요? 문자일까요? 만족도라는 거는 숫자로 나타내는 거니까 숫자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유형 및 설명에 들어갔습니다. 자, 숫자 표현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엑셀 쓰실 때 많이 해보신 것일 수 있어요. 자, 는 나왔고요. 이퀄 나왔고요. 자, 입학 전 클릭하시고 이걸 누르시면은,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숫자 표현식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빼야 되죠. 빼기가 두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입학 전에서 입학 후 만족도를 빼게 되면은 어쨌거나 변화량이 나오게 됩니다. 음수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고 그건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차이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수식이 나왔죠? 입학 전후 변화량이라는 그런 변수는 입학 전 점수와 입학 후 점수를 가지고서 새롭게 만들게 되는 변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에서 이러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다시 여기 예제 4번의 파일에 가시면은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새로운 변수 다 생성되셨나요? 예. 자,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지금은 집단별로 해야 된다 그랬죠? 독립표본입니다. 자, 성별이 이제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누르시고요. 입학 전후 아까 넣은 그 변수 설명이 들어있죠. 여기에다가 새롭게 만든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옵션은 여전히 동일하게 95%를 넣으시고요. 그래서 집단 변수에서 집단 1, 2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숫자로 넣었을 경우에는 다른 숫자를 넣으시면 되지만요. 그래서 모든 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보도록 합시다. 입학 전후의 만족도 변화 차이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넣은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입학 전후 차이를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20이 됐고요. 20 정도 차이가 났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18.4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 확률을 보니까 0.05보다 크니까 위에 줄을 해석을 합니다. 유의 확률을 보니까 0.038로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별로, 성별로 입학 전후의 만족도 변화량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변수를 가지고서 뭔가를 할 때, 작업을 할 때에는 그대로 있는 걸 쓸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성별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립변수가 되어야 되는 거는 명목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남자는 1, 뭐 여자는 2로 코딩을 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입학 전후 점수는 이렇게 점수, 정말 뭐 몇 점 만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종속 변수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런 공식을 가지고서 변인을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그런 변인들이 다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때로는 뭐 더하기를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뭐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연구의 종류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컴퓨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인들을 줬거나 할 것인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창의력과 그 원래 되어 있는 그런 기존 연구를 잘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준비되어 있는 슬라이드쇼, 준비되어 있는 부분 다 마쳤고요. 네, 질의응답 필요하신 부분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뭐 질문할 부분이나 뭐 이거는 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 끄는 소리가 들리는데. 옵션 변환을 시키지 않는데도 계속 옵션을 확인해서 계속 확인밖에 못 해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95% 항상 그게 기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지문이 없으시다는 그런 상징들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다 드시고 뭐 이제 네. 그래서 일단은 이상으로 그 강의 오늘 준비한 그런 부분 마치도록 하고요. 그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처음 이제 사회통계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또 저 영어 강의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영어 책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수학을 영어로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번역된 책을 찾아서 보니까 이게 그 한글로 써야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책을 샀어요. 근데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3-4번 내려가서 이제 좀 이게 쉽구나 해서부터 이제 그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맨 첫 번째에 있는 책이 좀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책이고요. 굉장히 많은 제가 오늘 준비한 실습 내용이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여기 있는 그 통계학 헤드스타트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가지고 온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이상이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강의 자료나 그런 것들은 학교 측에다가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